2026년 2월 28일 아침 이란의 심장부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시작한 대규모 공습이었고 목표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인프라 그리고 정권의 중심부였습니다. 이 공격은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발표됐습니다. 몇 시간 뒤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고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단순 충돌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확전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초기 공습 과정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확인되면서 이번 작전이 단순 억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겨냥한 군사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해협, 달러가 몰려드는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마주하게 될 물가와 금리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중동의 분쟁 뉴스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을 다시 쓰기 시작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며칠짜리 뉴스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바꿀 사건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퍼즐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이 전쟁에 숨겨진 내막. 뉴스에서 말하는 핵 때문이라는 표면 아래 양국 지도부에 감춰진 계산을 파헤칩니다. 두 번째, 과거 전쟁에서 배우는 경제 공식. 걸프전, 우크라이나전과 비교해서 이번 전쟁이 어떤 패턴으로 갈지 예측해 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생존 가이드. 기간별 시나리오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를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면을 파헤치기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향해 내세운 이번 공습의 공식적인 명분부터 팩트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란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건 단순한 핑계나 엄포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핵을 감시하는 최고 권위 기구인 IAEA, 즉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정기 보고서와 국제 분석 기관들의 공통된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무기화 직전 단계인 60% 고농축 우라늄을 약 400kg 내외로 축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치명적인 수치일까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평화적 우라늄은 농축도가 5% 미만입니다. 이걸 60%까지 끌어올리는 기술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뿐 일단 60%에 도달하면 핵폭탄용인 90%로 올리는 건 그야말로 스위치 켜기 수준의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란은 최근 몇 달간 IAEA 사찰단의 핵심 시설 접근을 막고 검증용 감시 카메라까지 꺼버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폭격하지 않으면 며칠 내로 이란이 90% 농축을 끝내고 진짜 핵보유국 스위치를 누를 것이다 라는 완벽하고 합법적인 타격 명분이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뉴스에서 듣는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하지만 이 완벽한 명분의 뒷면을 뒤집어 보면 너무나도 기괴한 모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모순이 바로 폭격 직전 48시간 동안 벌어진 2조 2천억 원 코인 런 사건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시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이스파한, 곰, 카라지, 케르만샤 주요 도시 5곳이 한꺼번에 불바다가 됐어요. 타격 목표가 어디였냐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 근처 대통령궁 그리고 핵심 군사시설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폭격 직전 48시간 반미를 부르짖던 이란 엘리트층이 무려 1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의 암호화폐를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이스라엘 N13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국민에게는 항전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비트코인으로 도망칠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상황인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란 리알화의 환율을 보면은 2015년에 공식 환율 기준 1달러에 32,000 리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 무려 1달러에 142만 리알, 지금은 160만 리알까지 폭등했어요. 10년 만에 돈의 가치가 50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식료품 물가는 어떨까요? 2025년 12월 기준 전체 물가 상승률이 42%인데 진짜 문제는 먹을 것이었어요. 식료품 가격이 72%나 올랐습니다. 밥 먹는 게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헤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일주일도 안 돼서 전국으로 퍼졌어요. 이스파한, 마슈하드, 카라지,
케르만, 이란 전역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1979년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어요. 그런데 이 지도층 자녀들은 어디 있을까요? 협상파였던 자리프 전 외교장관, 지금 부통령인데요. 이분 자녀들이 미국 국적입니다. 최고 지도자 대행으로 지명된 알리 라리자니의 아들, 딸들도 전부 미국과 캐나다에 있어요. 심지어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보좌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모즈타바의 딸도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겐 항전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자녀는 서구권에 유학 보내고 돈은 비트코인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란 지도부의 민낯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른 짓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개인의 탐욕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자 국가 부도에 대비한 플랜 B입니다. 첫째, 지도부 스스로도 이란의 경제 시스템이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러에 160만 리알이라는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자신들이 긁어모은 막대한 부를 지키려면 추적이 어렵고 국경이 없는 비트코인과 서방 국가의 영주권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둘째, 반미라는 구호는 그저 내부 통제용 도구일 뿐입니다. 안으로는 살인적인 물가에 분노한 100개 도시의 시위대를 억누르기 위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한다며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주입하고 뒤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미국의 진짜 전략이 튀어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소셜미디어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이란 시민들이여 거리로 뛰어나와 정권을 잡아라. 이게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미국의 철저한 계산이 깔린 전략이에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주요 인사 제거, 방공망 파괴, 핵시설 초토화,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상군 투입입니다. 미군 보병이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시작됩니다. 10년, 20년 동안 수조 달러와 젊은 피를 쏟아붓는 늪에 빠지는 거죠. 트럼프는 이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머리만 친다. 그러면은 160만 리알 환율에 분노한 이란 시민들이 알아서 정권을 뒤집겠지. 미군 한 명 죽지 않고 지상군 비용 1달러 안 쓰면서 중동의 패권을 친미 정권으로 갈아치우는 가성비 정권 교체. 트럼프는 지금 이란의 분노를 미국의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시민들이 맨손으로 어떻게 총칼을 이기나? 전에도 시위하다가 진압당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없는 정권 교체의 진짜 핵심은 시민의 숫자가 아니라 이란 내부의 총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의 무력은 독특하게 3분할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호위하는 최정계 혁명수비대, 국경 방어를 맡는 정규군, 그리고 내부 시위를 막는 치안 경찰입니다. 미국의 폭격은 철저하게 이 혁명수비대의 지휘망을 박살내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장 강력한 호위무사인 혁명수비대가 타격을 입고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붕괴로 월급조차 제대로 못 받으며 불만이 쌓인 정규군이나 경찰 병력들이 쏟아져 나온 시민들을 향해 예전처럼 목숨 걸고 방아쇠를 당겨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시민의 편으로 돌아서며 권력의 틈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바로 이 엘리트와 군부의 이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전쟁이 단순한 공습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정권 붕괴로 이어질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내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대외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하필 왜 지금 이 폭격 버튼을 눌렀을까요? 그 해답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습니다. 시점을 미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폭격 8일 전인 2월 20일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인 상호 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상호 관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세금 먹이면은 우리도 너희한테 똑같이 세금 먹이겠다는 겁니다. 중국, 유럽, 캐나다 등의 관세를 왕창 올리는 게 트럼프에게 핵심 경제 정책이었어요. 미국 공장에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 이게 대표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에요. 2026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중간선거가 뭐냐면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여기서 지면 트럼프가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걸 거의 못해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도 국회에서 막히니까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경제정책이 날아갔고 앱스타인 성범죄 사건이 다시 터져서 여론이 시끄러웠고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간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대로 가면 크게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wag the dog.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원래 꼬리는 개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대통령이 국내에서 위기에 빠지면 일부러 해외에서 전쟁이나 큰 사건을 일으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뉴스가 매일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앱스타인 스캔들, 중간선거 위기 이런 이야기로 도배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다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뉴스가 이란으로 바뀌잖아요. 관세 판결, 앱스타인 다 묻힙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또 하나 변하는 게 있어요. 보통 전쟁이 나면은 국민들이 대통령 뒤로 뭉칩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대통령을 욕할 때가 아니지. 이런 심리가 생기거든요. 이걸 국기 뒤에 모이기 효과라고 하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위기 때마다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국내 정치 때문에 이란을 때렸다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핵 위협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대법원 판결 8일 후 중간선거 9개월 전 지지율이 바닥일 때 이란 폭격이 터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대중의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날아간 경제적 성과를 메워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여기서 트럼프의 두 번째 계산, 경제의 대체제가 등장합니다. 관세가 막혔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긴장을 유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놀이터의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시소의 한쪽에는 관세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쪽을 꽉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이 올라가야 균형이 맞죠. 그 반대쪽이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이란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면은 중동 나라들이 불안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 같은 나라들이 우리도 방어해야 한다라면서 미국한테 무기를 사요.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군함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수십조 원 어치가 왔다 갔다 하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미국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골든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같은 곳이에요. 이 지역 이름 기억해 두세요. 미국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입니다.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표를 줘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표입니다. 결국 이번 이란 폭격은 이란의 권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완벽한 가성비 전쟁이자 막혀버린 자신의 경제 공약을 방위산업으로 뚫어내려는 트럼프의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선거 캠페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소는 평범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글로벌 물가라는 화약고 위에 지어진 시소예요. 균형을 맞추려다 화약고의 뇌관을 건드리면은 미국과 전 세계도 폭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너에 몰린 이란이 쥔 마지막 카드,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그 핵심 카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아주 좁은 병목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이 33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 지나갑니다. 글로벌 LNG 무역량의 20%도 여기를 통과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거쳐옵니다. 이란이 바로 이 바닷길 옆에 있어요. 이란 해안에서 로켓포를 쏘면은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화가 나면은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이 길 막아버리겠다예요. 실제로 작년 6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 이란 국회에서 호르무즈 막자는 결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날 하루 만에 국제 기름값이 5%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란이 직접 해협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로에 수천 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로에 하나가 발견되거나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험회사가 해상 전쟁 보험료를 급격히 올립니다. 보험료가 폭등하면은 선사들이 경제적으로 통과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란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발적 봉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공습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항행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 것도 아닌데 선사들이 알아서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가가 폭등하면은 미국이 비축유를 풀어서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미국은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풀어 유가를 방어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방출 결과로 2024년 말 기준 전략 비축유 재고가 약 3억 9,4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추가적인 시장 개입 여력이 크게 축소된 거예요. 창고가 거의 비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쯤 되면은 경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미국 창고가 비었다면 사우디나 UAE 같은 중동 산유국들, 즉 오펙 플러스가 기름을 더 찍어내서 유가를 잡으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재 사우디와 UAE 등은 당장 시장에 풀 수 있는 약 435만 배럴의 인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수출을 못하게 된 물량을 메우고도 남는 양이죠. 하지만 오펙 플러스는 움직임이 둔합니다. 회원국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증산을 합의하고 실제 밸브를 열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죠. 최근 보도에서도 증산 카드가 논의될 수는 있으나 불확실하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야 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핵심은 미사일이 몇 발 떨어졌느냐 하는 전쟁의 규모가 아니라 에너지와 물류의 병목이 실제로 끊겼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과거 전쟁과 비교해 볼게요. 1991년 걸프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전쟁 목표를 쿠웨이트 해방으로 딱 한정했어요. 사담 후세인에게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라크 석유 시설도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급 차질이 통제되니 유가가 오히려 빠졌고 시장은 금방 회복됐어요. 반면 2022년 우크라이나전은 어땠을까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문자 그대로 찢어졌습니다. 유가가 130달러를 돌파했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고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해 나스닥은 33%나 폭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안타깝게도 걸프전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직접 썼어요. 핵시설만이 아니라 정권의 숨통 자체를 끊겠다는 겁니다. 둘째,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터미널 하르그선 폭발이 보도됐습니다. 아직 수출 인프라가 직접 타격받았는지는 확인 중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수출길마저 막힌 이란 입장에서는 전 세계 물류의 목구멍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 대응을 선택할 확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기간별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일준의 제한전입니다. 발생 확률은 대략 35%로 봅니다. 양국 지도부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주변국의 중재를 수용하고 타격이 핵시설 일부와 군사기지에 국한되면 이 경로로 갑니다. 이 경우 심리적 공포로 유가가 일시적으로 80에서 85달러 선으로 급등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물동량에 물리적 차질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일 내에 70달러대로 돌아옵니다. 인플레이션과 거시 경제에 미치는 펀더멘털 타격은 없어요. 시장에서는 빅테크 중심으로 강력한 안도 랠리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사태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날지 아니면은 중동 전체가 불타는 시나리오 2로 넘어갈지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평화를 말하는지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의 숫자, 해상 물류 비용만 보면 됩니다. 이라는 바보가 아닙니다. 미군과 전면전을 벌이면은 질 게 뻔하니까 직접 싸우는 대신 자신들의 그림자인 대리 세력의 목줄을 풀어버릴 겁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같은 이른바 저항의 축 말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이 대리 세력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시죠? 아주 쉽게 경제 용어로 비유하자면 이란 본사가
고용한 전쟁 하청업체이자 외주 용역입니다. 이란 본사가 직접 나서서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과 전면전을 벌이면 파산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돈과 미사일만 대주고 예멘, 레바논, 이라크에 흩어져 있는 무장단체들에게 우리 대신 싸워라 하고 위험을 외주화해버린 겁니다. 피는 하청업체가 흘리고 지정학적 이익은 이란 본사가 챙기는 꼬리 자르기 전략이죠. 자기들끼리는 이걸 저항의 축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부릅니다. 여기서 언론들이 자주 놓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의 보복국 의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의 변수는 그들이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란의 3대 대리 세력의 현재 능력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지만 최근 이스라엘과의 교전으로 지휘부와 전력이 심각하게 소진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거대 전선을 열 능력에 의문 부호가 붙은 상태입니다. 둘째,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들은 중동 영내의 미군 기지들을 드론과 로켓으로 지속해서 압박하며 미군의 발을 묶어두는 성가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예멘의 후티 방운. 바로 이들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진짜 와일드카드입니다. 이들은 육상 전투가 아니라 대함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홍해와 아덴만이라는 바닷길을 직접 타격할 해상 교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건 지역 분쟁이지만 후티 반군이 상선에 드론을 꽂아 넣는 건 글로벌 경제 충격입니다. 이 후티 반군의 해상 타격 능력이 발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보험사들은 즉각 해상 전쟁 보험료를 수십 배로 폭등시킵니다. 보험료 폭탄을 맞은 글로벌 선사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빙빙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하게 됩니다. 배송 기간은 한 달 이상 늘어나고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되죠. 유가는 90에서 100달러 선에 고착화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확전의 진짜 시그널입니다. 바닷길 물류비가 폭등하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밀가루, 식용유, 심지어 배달 음식 가격까지 모조리 다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즉 이란의 후티 방운이 쏜 미사일 한 발이 아프리카 바다를 돌고 돌아 2026년 3월 대한민국 여러분에게 직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 끔찍한 이중고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시경제의 작동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진공청소기 효과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신흥국에 넣어둔 돈을 몽땅 빼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로 숨어버립니다. 전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달러가 말라버리면서 우리 원화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50원까지 치솟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왜 치명타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국제 기름값 자체가 폭등했는데 그 기름을 사와야 하는 달러의 몸값마저 같이 폭등해버린 겁니다. 기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사오는 밀가루, 식용유, 수입 소고기, 전자기기까지 모든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튀어오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이 수입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긴커녕 억지로 버티거나 오히려 올려야 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전쟁터는 중동에 있는데 정작 피를 흘리는 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게가 되는 겁니다. 운임지수와 전쟁보험료가 치솟기 시작한다면은 시장은 이미 시나리오 2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스케줄을 전면 보류할 것이고 1에서 3개월간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덮칠 겁니다. 발생 확률은 약 40%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발생 확률 15%의 가장 끔찍한 파국, 시나리오 3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장기전 및 전면 봉쇄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15%로 봅니다. 체제 붕괴의 공포에 직면한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로 전면 봉쇄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정유시설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요. 글로벌 원유 공급량의 20%가 물리적으로 차단됩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면은 국제 기름값이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대략 $70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글로벌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훼손되고 극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한국은 수출입 물류망 붕괴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환율이 1,400원 중후반을 돌파할 수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 4,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유가 폭등이 미시적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한리필 식당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무한리필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고정된 요금으로 손님에게 음식을 무제한 제공하는 구조잖아요. 원가가 올라도 요금을 못 올리는 식당은 식재료 가격이 폭등할 때 가장 먼저 파산합니다. 마진이 압착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올라도 제품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이 있어요. 저비용 항공사는 기름값이 올라도 티켓 가격을 쉽게 못 올립니다. 기초화학 기업은 나프타 가격 상승을 제품에 전가하기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은 끔찍한 마진 압착을 경험합니다. 반면 원유 탐사 및 생산 기업, 정제 마진 확대 수혜를 입는 정유사,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받는 유틸리티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이 팽창해요. 전쟁은 산업 생태계의 불을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속보 속에서 개인이 유일하게 쳐다봐야 할 진실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섣부른 투자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라, 팔아라 이런 식의 행동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철저히 아래 3가지 지표만 관찰하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브렌트유 $90 돌파 여부입니다. 브렌트유가 $80 아래면 시장은 걸프전 패턴 쪽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85에서 $95 사이면 부분적 에너지 충격을 반영하는 거고 $95를 넘기면은 시장이 상당한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100를 넘기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악몽이 부활하는 트리거입니다. 두 번째, 카르그 섬 타격 여부입니다. 이곳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거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그 원유의 90%를 사주는 유일한 큰손이 누굴까요? 네, 중국입니다. 어떻게 사갈까요? 국제 제재를 피하려고 선박의 GPS를 아예 꺼버리고 야밤에 몰래 기름을 실어 나르는 이른바 암흑선단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만약 미국의 폭격으로 이 카르그 섬 수출 인프라가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도 이란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건 값싼 에너지를 빨아들이던 중국입니다. 여기서부터 판이 무섭게 커집니다. 중국은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될 겁니다. 첫째, 에너지 수급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중동의 외교적, 군사적 텐션을 직접 끌어올리거나, 둘째, 미국의 시선과 군사력이 온통 중동에 쏠려 있는 혼란을 틈타 대만 해협 등 아시아에서 딴청을 피우며 또 다른 지정학적 위기를 터뜨리거나, 즉 이 카르그 섬이 타격받느냐 아니냐는 단순한 정유시설 하나의 파괴가 아닙니다. 세계 패권국 중국을 이 복잡한 전쟁판으로 강제 소환하는 스위치이자 이 사태가 단기전으로 끝날지 전 세계적인 신냉전으로 번질지를 결정짓는 숨은 열쇠입니다. 또한 이곳이 타격받으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전면 봉쇄할 극단적 명분이 성립됩니다. 어차피 수출을 못하게 되면 해협을 막아도 잃을 게 없어지니까요. 세 번째, 원달러 환율과 빅스30 안착 여부입니다. 이 2가지는 글로벌 자본의 대피소가 다 찼는지를 보여주는 경보기입니다. 빅스가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지수예요. 20에서 25 수준은 일상적인 지정학적 노이즈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빅스가 30을 돌파해서 내려오지 않고 동시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서 1,400원대 중후반에 딱 달러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심리적 공포가 아닙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신흥국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전부 빼서 달러라는 벙커로 숨어버리는 구조적인 자본 유출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러 진공청소기가 작동한 거죠. 이 시그널이 켜지면은 섣부른 물타기나 저점 매수를 멈추고 내 자산의 일부를 현금이나 달러, 금으로 옮겨 구조적 침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증시가 출렁이는 움직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세 시나리오 중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 판단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대체로 전쟁 시작 후 1주에서 2주 사이였어요. 주식의 갭다운만 보고 결정하는 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라 2주 정도의 데이터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과거 사례 기준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핵무기를 막기 위한 폭격이라는 표면 아래 숨겨진 내막을 파헤쳤어요. 2조 2천억 원을 빼돌리며 도망칠 준비를 한 이란 지도부의 위선, 대법원 판결 8일 만에 이란 공격 카드를 꺼낸 트럼프의 계산, 관세 대신 중동 긴장으로 표심을 잡으려는 시소 전략까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급소, 비어버린 미국의 비축유 창고, 기간별 경제 시나리오와 우리 삶에 미칠 충격도 함께 봤습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진짜 승자는 미사일을 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금리와 물가의 톱니바퀴를 읽어내는 자입니다. 매일 아침 개장벨이 울리고 시장이 출렁일 때 절대 눈앞의 현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 브렌트유 90달러, 카르그 섬 타격 여부, 빅스 30 돌파. 오직 이 세 가지 지표만을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는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자극적인 속보를 보시든 딱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에 보이는 명분 말고 그 뒤에 누가 뭘 얻는지,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타이밍은 왜 하필 지금인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세상의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통찰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